혜원아, 준서가, 제발 돌아와. 이렇게 날 두고 가지 마. 어머니의 절규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찢겨나갔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바다의 포효 속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낡은 선착장 끝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했습니다. 발밑의 나무 판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위험스레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찢어지는 가슴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30년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녀의 외침은 점점 더 절박해졌지만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보트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며 어머니의 심장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깊고 푸르게 출렁거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자비한 심연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출렁임은 마치 그녀의 외로움과 절망을 비웃듯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판자 위로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내 딸이 맞긴 한 거니? 2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널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구나.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니? 떨리는 손끝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옷자락은 차갑게 몸을 감쌌고 멀어져가는 보트는 이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가에는 이제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라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버렸지만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꼭 보여주겠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된 가족 여행은 치명적인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자식의 배신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 과연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의 불효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대답, 박정옥 어머님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복수 사이 그 아픈 선택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 박정옥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과 그 행복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죠.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후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인생도 한때는 참 평범하고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40년 가까이 한 공장에서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내식당에 된장국을 먹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평범하지만 든든한 사람이었죠. 주변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들 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정은 사랑과 믿음이 넘쳤습니다. 딸 혜원이는 그런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똑똑했죠.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런 혜원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혜원이의 결혼식 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행 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혜원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던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사람이 그날은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웃음꽃을 피웠는지 몰라요.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위 준석이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결혼식 날, 저희 부부 앞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장인어른, 저를 믿어주세요. 혜원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딸이 결혼하고 1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저녁에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까?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퇴근 무렵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어. 밥상을 차려놓았는데도 수저를 들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이 왠지 불안했지만 그저 과로겠거니 했죠. 그날 밤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을 지켜온 우리 집의 기둥이 없어졌으니까요.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더 냉혹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어요. 남편이 퇴직금으로 남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동네 김밥집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의 요구를 맞춰야 했어요. 평생을 가정부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식당 이모가 된 거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속재료를 썰고 국물을 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하지만 60이 넘은 제 몸은 그리 강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김밥을 마는 손목에는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김밥 한 줄을 마는데도 숨이 차고 국물 한 그릇을 나르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매일 밤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일터로 향했습니다. 당장에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혜원이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결혼한 딸에게 늙은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고만 했죠.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혜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서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혜원은 이런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준석이랑 나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좋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도 좀 쉬어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혜원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내면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아 결국 딸의 권유를 받아들였죠. 딸의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고 살던 집을 내놓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혜원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엄마, 이사 오느라 힘드셨죠? 오늘은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놨어요. 얼른 와서 드세요. 딸 혜원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사위 준석이도 격이 없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날 반겨주니 마음이 편하다. 엄마가 앞으로 민폐 안 끼치고 열심히 도울게.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래, 이젠 고생 끝이다. 혜원이랑 준석이랑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지. 라고 안심하며 눈을 감았죠. 딸의 집에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잘 커서 날 보살피는구나. 사위도 참 성실하고 든든하네. 라는 생각에 매일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콤했던 꿀이 독으로 변해가는 것처럼요.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늦을 것 같으니 저녁 좀 준비해 주실래요? 당연히 괜찮다며 혜원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어 줬습니다. 된장찌개에 호박볶음, 멸치조림까지 혜원이 어릴 때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혜원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반찬은 간이 좀 싱거운데요. 제가 어릴 때처럼은 못하시나 봐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미각도 떨어지나? 식탁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저녁 식사가 어느새 차가운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준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혜원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석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공손하게 부탁하던 심부름이 어느새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죠. 어머님, 마트 다녀오실 때 이것도 사오시고 저것도 사오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집 대청소도 하시죠? 주말에 손님이 올 텐데 이 정도 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쇼핑 목록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무거운 쌀, 생수통, 각종 채소와 과일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내리는 계단이 저에겐 매일의 고문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 잠시 쉬고 있는데 혜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산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효자 효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 좀 곤란한데 우리가 엄마 때문에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한숨 섞인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아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살림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죠.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 준비, 그리고 끝없는 잔소리와 비아냥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에 널브러진 준석의 양말을 주워 빨래하고 화장실 곳곳에 물때를 닦아내고 베란다에 빨래를 개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이미 깊은 밤. 그래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뭐하고 계셨길래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세요? 어머님, 요즘 들어 실수가 잦으신 것 같은데 혹시 건망증도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은 피곤해 지친 손이 떨려 그릇을 깨뜨렸는데 혜원이 한숨을 크게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이런다던데 물건 잘 깨뜨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사위 준석이 거들었죠.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요즘은 일찍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된다던데.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속삭임이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재산 정리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래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딸과 자상한 사위가 아니었죠.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무임금 가정부인가? 혜원아,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이제 와서 다시 혼자 살기엔 집도 다 정리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딸과 사위가 이상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가슴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요. 혜원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낯선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 말인데요. 이제 집도 팔고 통장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자주 건망증도 있으시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위 준석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대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집,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건가? 혜원아, 그건 안 돼. 그 돈은 엄마가 너희 결혼할 때 써야 할까 봐 모아둔 거고, 집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줄 생각이었어. 제 말에 혜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엄마,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위험하다고요.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노인금융 사기 나오잖아요. 준석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게 자산관리 계획서예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안 돼. 이건 안 돼.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자 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넘어져도 아파도 그들은 모른 척 했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혜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혜원과 준석은 매번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머님, 제가 지금 프로젝트가 한창이라. 결국 혼자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스마트폰도 없는 제가 어떻게 택시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포기하려는 찰나 옆집 사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우리 딸은 바쁘다고 하고. 민호는 깜짝 놀라며 즉시 자신의 차로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따님이랑 사위분이 어머님을 잘 돌보지 않으시나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대답이었겠지요. 어머님, 제가 요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거든요. 매일 마트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거 봐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허리 통증으로 집안일을 전처럼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딸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며칠만 좀 쉬게 해줘. 허리가 아직 아파서 몸이 잘 안 따라줘. 그러나 혜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프다고 집안일 안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병원 일로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진짜 힘들어요. 사위 준석 역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퇴근 후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혜원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신 건 부담이야. 일은 일대로 늘고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그 대화가 문틈으로 흘러들어온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이 집에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딸과 사위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원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을 계속 집에 모시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요즘 시설 같은데 알아보면 돼. 요즘 그런 곳 잘 돼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둘 다 일하느라 힘들고 어머님까지 계속 챙기다 보면 우리도 못 살아. 준석의 말에 혜원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방문 뒤에서 그 대화를 엿들으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보낸다니. 그게 내 마지막이 되는 걸까?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제 없는 건가? 그로부터 며칠 뒤 딸 혜원이 평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외곽으로 드라이브 가요. 요즘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의아했지만 딸의 말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드라이브야? 그래도 내가 데려가 준다니 고맙다. 남편이 계획 다 세워놨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그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딸 부부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엄마, 바다 보러 가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게 말이다. 내 아빠 살아있을 때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요즘엔 이런 데 갈 생각도 못했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차가 점점 시골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서 저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 엄마,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지만 가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차는 어느새 한적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보트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멋진 곳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항구에는 오래된 소형 보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혜원이 제 손을 잡고 보트 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보트를 빌렸어요. 이걸 타고 멋진 섬으로 가요. 사람도 많지 않고 한적한 곳이라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섬이라고. 거기 꼭 가야 하는 거야. 그냥 여기 근처에서 걸어 다니면 안 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가니까 바다 풍경도 보고 좋아하실 거예요.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작은 파도 때문에 배가 출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붙잡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보트가 점점 더 멀리 나아갈수록 주위는 고요해졌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배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바다 한가운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는 거지? 보트가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섬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나무 선착장과 낡아 보이는 벤치 몇 개, 그리고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풀들만이 섬의 풍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너무 외진 곳인데 여기서 뭐 하자는 거니? 엄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하잖아요. 바람도 쐬고 여기서 푹 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다 올게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그들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산다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여기 처음 와봐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금방 사올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게 왜 여기 혼자 두고 가겠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저희가 돌아올게요. 괜히 불편하게 따라오시면 힘들어요. 여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너희들 왜 그래? 왜 나를 여기 두고 가려고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지? 엄마,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사러 가는 거예요. 섬에 오는 게 불편하셨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어머님, 그냥 여기 계세요. 저희가 뭘 하든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믿으시겠어요? 너희들 설마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는 거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리 없잖아요. 저희가 왜 엄마를 두고 가겠어요? 어머님,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그들은 보트를 타고 빠르게 섬을 떠났습니다. 저는 선착장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혜원아, 준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두고 가면 안 된다고? 멀어지는 보트 위 혜원과 준석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착장에서 그들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혜원아,
준서가, 제발 돌아와. 나를 여기 두고 가지 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질 만큼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결 위에서 보트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들의 실루엣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준석이 보트를 조종하며 혜원과 무언가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갔고 결국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선착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제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어? 마음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혜원아, 내가 정말 내 딸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날 저버릴 수 있어? 준서가, 내가 그렇게 다정했던 척하면서 날 이렇게 내칠 수 있니? 그 질문들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제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칼이 되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족으로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위는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닷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섬은 어두컴컴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위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지금 여기 없는 거야? 당신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딸과 사위가 이런 일을 계획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거니? 허리와 온몸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다가 지치고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도 악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 딸과 사위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밀어내고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고 그 말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이 배신을 세상에 밝혀야 해. 저를 버리고 떠난 딸과 사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복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찾아야 해. 먹을 것도. 저는 몸을 일으켜 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한참 동안 헤매던 끝에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아 보였지만 바닥에는 이상한 이끼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마셔도 될까? 아니면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건 아닐까? 잠시 고민했지만 목마름이 그 모든 의심을 이겼습니다. 저는 손으로 물을 떠마시며 간신히 갈증을 달랬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가슴이 뻐근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배고픔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섬 주위를 더 돌아다녀 보았지만 먹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나뭇가지나 풀이라는 것을 알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섬의 작은 풀을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풀은 씁쓸하고 입안에서 잔뜩 뭉개졌지만 허기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해가 질 무렵 저는 섬 한쪽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라도 근처에 조개가 있을지 몰라 손으로 바닥을 파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가며 따끔거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굶어 죽을지도 몰라. 두 번째 밤이 찾아왔을 때 저는 더욱 지친 몸을 이끌고 바위 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은 첫날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제 옷은 이미 땀과 먼지로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은 떨렸고 배고픔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아오던 아침,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앉아만 있다가는 정말 죽을 거야.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움직여야 해.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나 다시 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가까이로 갔습니다.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섬 반대편에서 낚시꾼이 두고 간 작은 낚싯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배 이걸로 나갈 수 있을까? 배는 낡아 보였고 주변에는 낚시 도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목청껏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낚시꾼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 가까이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혼자 오신 거예요? 그의 물음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혜원과 준석이 한 일을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낚시꾼은 저를 조용히 낚싯배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여기서 데려다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낚싯배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탓에 온몸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낚시꾼과 그의 친구들이 저를 부축하며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들것에 실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겨우 몸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탈수 상태와 영양 결핍이 심각했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병문안을 오며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경찰에 말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이게 진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저를 설득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낚시꾼은 경찰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며 섬에서 있었던 일과 딸과 사위의 행동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술에 경찰관들도 고개를 저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낚시꾼의 증언과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혜원과 준석의 범죄가 명확해지자 경찰은 제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의 행동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을 법적으로 처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의나 다른 방법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물음에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혜원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모습이 떠올랐지만 곧 섬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추운 밤, 바위 틈에서 떨며 울었던 제 모습, 배고픔과 갈증으로 허덕였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그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법적으로 철저히 처벌받게 해주세요. 경찰은 혜원과 준석을 기소하며 모든 증거와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섬에서의 생존기와 그들이 주고받던 카톡 메시지 등의 증거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서 진술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를 믿었고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저를 무시하고 결국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제 진술을 듣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행동이 명백히 고의적이며 계획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침이라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더 큰 죄로 다가옵니다. 피고인은 장모의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섬에 유기하는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상해와 유기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혜원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범죄에 가담했고 방관자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가정 내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결이 끝난 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차갑게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너는 내가 겪은 고통을 평생 기억해야 해. 얼마 전 딸 혜원과 사위 준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탄원서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전해왔습니다. 혜원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닫고 나니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섬에 두고 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석도 자신의 편지에서 책임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리석고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돈과 저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사랑을 배신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도 가족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게 옳은 일일까? 진정한 벌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한 가족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한 일이 너무 크고 깊은 상처를 남겼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복수를 결심한 박정욱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 가족이라 해도 서로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거나 어떤 깨달음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